가장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통화 완화 정책으로 돌아섰다라는 게 또 산업금속의 또 다른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거의 레이트 사이클의 정점을 찍을 때 그때가 바닥이 옵니다. 비트코인 역시 은이랑 투자 사이클이 비슷하지 않을까. 유동성이 이제 투입되는 시기에 비트코인도 그때가 바닥이다라고 해서 통화 정책 완화 기조하에서는 즐겨야겠죠. 환경 글로벌 마켓 한글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랑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여의도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자재부터 금은, 귀금속, 또 비트코인 투자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 이 국제유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이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에 속에서 정말 너무 재밌게 풀어주셔가지고 유가를 가지고 주식시장 또 천연가스 시장까지 내다보니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었어요. 유가는 지난 시간에 이제 1분기를 약간 고점으로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남은 원자재 중에서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걸 좀 오늘 샅샅이 풀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통화 긴축이 이제 3월부터 본격화 될 수 있는 이런 국면인 거잖아요. 이 통화 긴축 분위기 속에서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인데 이게 왜 이런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뭐 통화 긴축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중앙은행의 뭔가 경기에 대한 판단 아니면 물가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긍정적이다가 나오기 때문에 긴축이 사실상 일어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명목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안전자산에 나쁜 거지 위험자산에 나쁘지는 않아요. 원자재 시장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나쁜 이유는 사실상 없죠. 근데 위험자산에 굳이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변수는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통화정책 완화 속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명목금리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연준의 긴축 은 돈을 걷어들이는 것 때문에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명목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요럴 때는 좀 위험자산 중에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명목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원자재 시장 중에서 위험자산을 좋게 보고 또 위험자산 원자재 중에서도 단순하게 유동성의 그런 수혜로만 가파르게 올라왔던 애들은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어서 경기랑 같이 움직이는 애들. 한마디로 산업에서 수요가 탄탄한 원자재.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에너지랑 산업금속이 되겠죠. 그럼 1분기는 이미 에너지가 20% 이상 원자재 시장의 강세를 견인을 했다라고 보면 유가가 저희는 좀 2분기부터는 서서히 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는 관점에서는 2분기까지 아니면 향후에도 좋을 수 있는 원자재 섹터로는 산업금속 섹터 가장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자재 시장에서도 가장 장기 테마가 되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전환. 과거에 저희가 증기기관일 때 석탄이 가장 메인 원자재였다라고 보면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석유, 가스가 됐을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탄소 중립 목표화해서 2050년에는 신재생 발전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자재 수요가 가장 좋을 수 있는 애들은 결국 신재생향 원자재잖아요. 리튬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리튬, 코발트, 망간, 거기다가 구리, 알루미늄, 니켈. 이 6개 금속은 최근까지도 상당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산업금속이죠. 이런 6개 금속 같은 경우는 이 통화 긴축의 변화와 상관없이 어쨌든 산업 수요가 너무나 탄탄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계속 지속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거고요. 또한 이 산업금속은 저희가 아마 과거 20년 동안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는 중국이라든가 신흥시장들만 사용하는 원자재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는 중국이 좋으면 얘네들도 좋고 중국이 나쁘면 얘네들도 나빴는데 근데 작년을 보시면 중국 경기 모멘텀 나빴잖아요. 작년에 찰광석 가격이 200불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중국이 의도적으로 수요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찰광석 가격이 후퇴하긴 했는데 뭐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아니면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안 좋을 때도 여전히 좋았던 금속이다. 올해로 다시 돌아오면 선진국들은 긴축을 가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작년 1분기를 지나면서 2분기부터 최근까지 긴축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최대 소비국이라고 하는 중국은 통화 완화 정책으로 돌아섰다. 라는 게 또 산업금속의 또 다른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작년에는 호재도 아니었는데 산업금속이 좋았다. 그런데 올해는 최대 소비국의 수요까지 좋아지면 더더욱 플러스 알파가 되는. 중국의 수요가 좀 완화적으로 좋아지는 측면도 이 구리 가격을 올리겠지만 중국의 위안화가 좀 절상되는 그쵸. 이 국면도 구리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최대 소비국이 중국이라고 보면 중국이 사용하는 통화는 위안화, 근데 원자재는 달러화. 그럼 달러화가 강세면 위안화가 원래는 약세로 가서 중국의 수요가 꺾여서 안 좋아야 되는데 중국의 위안화가 전혀 안 다쳤기 때문에 중국의 구매력은 안 꺾였다. 산업금속 가격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위안화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이제 넘어가면 저희가 작년에 중국의 경기가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안 좋아요이면 과거의 중국이었다라고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국 내에 막 쌓여 넘쳐나는 공급 과잉 또는 디플레이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라도 밀어내려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약세로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부터 위안화의 가치는 달러가 강세일 때도 위안화는 강세, 달러가 약세일 때도 위안화는 강세. 요 그림을 가져가는 게 중국이 더 이상 밀어낼 수 있는 디플레이션 아니면 공급 과잉이 없는 것 같다. 수출국에서 이제 소비국으로 그쵸. 바꾸려고 하는 이 정책적 의지가 이렇게 큰 거죠. 왜냐하면 제14차 5개년 기획으로 가면서 중국 정부의 키워드가 쌍순환 전략, 그 중에서도 내부 대순환이라고 보면 뭐 억지로 위안화 약세로 보내서 디플레이션 일으키느니 아니면 수입하는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위안화 강세를 보내니까 오히려 위안화 강세가 중국의 구매력은 안 떨어뜨리고 산업금속 가격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상당히 공고하게 해주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산업금속의 가격 추이를 전망해 볼 때는 이 위안화 강세가 꺾이지 않는 한 하방 경직성은 받쳐준다. 2분기에는 저희가 유가가 빠지면 산업금속에서도 일부 가격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재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연말 연초까지 급등을 하면서 산업금속을 생산할 때 전기분해 공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분해 공정이 있어서 전력 의존도 또는 에너지 집약도가 상당히 높은 금속들이 많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제련소들이 감산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유가가 일정 수준 안정화되면 이들이 생산을 재개하게 되면 당연히 하방 압력은 될 수는 있는데 요 구간에 하방을 더 받쳐줄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는 게 중국의 수요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공급망 이슈가 해소가 안 됐던 부분들이 뭐 유가 안정화 뭐 이런 부분들로 공급망 이슈가 해소가 되면 작년 이후에 살짝 공급망 이슈 또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수요에서 좀 약간 후퇴해 있었던 자동차 생산에서도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면 산업금속의 수요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공급난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해소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은 다시 안정적으로 갈 거다라는 게 사실 하나의 전문가들의 뭔가 중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올해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올해보다는 좀 더 D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오히려 공급망 이슈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로 산업 생산을 못했던 부분들이 수요가 다시 또 올라온다라고 보면 이 원재료의 수요도 여전히 올해까지는 또 받쳐줄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정말 이 원자재 시장을 둘러싼 수급 요인을 좀 살펴봤고요. 이 자산 매분 관점에서 원자재 분야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되냐 그거를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1분기는 분명히 유가가 강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에너지 섹터가 원자재 지수에서 가장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1분기는 포트폴리오에서 종합 원자재 담고 있었으면 당연히 주식시장 흔들리고 채권시장 흔들릴 때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2분기 때는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약간 변동성을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종합 원자재를 최대로 비중 확대로 해나가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산업금속으로 좀 갈아타고 에너지의 비중을 좀 약간은 낮추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금속 ETF로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DBB를 지난 시간에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종합 원자재 ETF는 뭐가 대표적인가요? 미국 상장되어 있는 거는 DBC라고 하는 이것도 인베스코에서 운용하는 ETF입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금속을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금은 투자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주식시장의 약세장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안전자산인 금투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주식시장의 약세장이 2020년 또는 2018년 이후에 레이트 사이클 걱정 때문에 조만간 경기가 침체될 거야 라고 하는 걱정을 베이스로 해서 주식시장의 약세장이라고 보면 금은 분명히 세게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올해 연초에 주식시장의 약세장이 사실상 저희가 침체를 겪은 지 이제는 2년 정도 되고 있는 시기에 바로 다시 침체가 온다로 봐서 금을 담기에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투자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금 가격이랑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 시장의 규모랑 상당히 많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게 마이너스 금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보통 유럽 채권, 일본 채권이잖아요. 그럼 선진국 채권이죠. 선진국 채권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 라고 보면 지난해까지는 이 네거티브 일딩 대세 규모가 상당 부분 계속 늘었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잘 버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안전자산으로서. 근데 올해 연초 이후에 유럽의 금리가 독일까지 다 플러스로 전환이 돼버렸죠. 그럼 네거티브 일딩 대세 규모는 엄청나게 줄었다라고 보면 전쟁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단기 안전자산 수요가 금에 사실상 유입이 됐던 거지 추세적인 안전자산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착시가 약간 있는 거네요. 아직은 좀 있죠. 왜냐하면 온스당 1,800달러를 너무 잘 버티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 가격 더 가겠네. 추격 매수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도 매일마다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가장 안 좋게 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안전자산 수요도 없지만 저희가 이제부터 더더욱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실질금리. 초반에도 말씀하셨던
말씀하셨던 명목금리라는 거는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인플레로 맞습니다. 이루어지는데 기대인플레가 막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지만 이제 실질금리가 진짜 움직일 때 요때를 잘 봐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거예요? 실질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돈의 가치를 실제로 책정을 해주는 거고 경기가 좋을 때 실질금리는 파지티브 쪽으로 더 움직이는데 작년 연말에 미국의 10년물 기준의 실질금리 보통 저희가 프락시로 팁스라고 하는 물가연동 채권의 금리를 보게 되는데 마이너스 1.2%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안 좋다. 돈의 가치가 싸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분명히 금 가격이든 은 가격이든 빠져야 됩니다. 근데 왜 아직 안 빠졌느냐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좀 약간 과도기인 게 연준이 긴축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데 아직 기대 인플레이션이 2.4% 선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목표가 2%대 초반 2%인데 아직 물가가 2.4%면 물가 계속 나오겠네 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해지 착시 현상이 살짝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긴축 카드 중에서는 기준금리 인상도 있긴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또 뭐 역전된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어서 다시 또 대안으로 떠오른 게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이잖아요. 양적 긴축은 실제적으로 돈을 이제는 걷어들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시행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저는 좀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금 가격은 진짜 하락 국면이다. 크게 빠질 수 있는 구간이죠.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이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꺾이고 실질금리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금 가격 좋은 구간 이제는 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나중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금 가격, 금 바닥은 좀 언제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금도 사실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경기 선행지수랑 주식 또는 경기 선행지수랑 원자재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 원자재라고 하는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가 거의 좀 유사하게 좀 움직여요. 근데 귀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경기 선행지수가 장기 사이클에서 거의 레이트 사이클의 정점을 찍을 때 그때가 바닥이 옵니다. 그래서 금 가격 언제부터 올랐었느냐라고 하면 2018년 말에 금 가격이 올랐어요. 2018년까지 미국 연준이 4번 금리 인상을 막 빠르게 하다 보니까 조만간 경기 침체될 것 같은데 하는 걱정이 있었었죠. 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사이클도 그때가 거의 고점이었었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2020년 1분기, 2분기 초에 코로나발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2018년부터 들어온 게 극대화됐던 게 2020년 초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금은 안전자산이기도 하면서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는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 하는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갔다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때부터 인플레이션 해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0년 4월에 최악의 디플레이션을 겪었다라고 보면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조금씩 줄어들었던 2020년 5월부터는 금 가격이 인플레이션 해지로 더 떴죠. 금리가 작년 1분기에도 사실 올라갈 때도 금 가격 안 빠지고 계속 같이 올랐던 게 인플레이션 해지였다. 그렇다면 금 가격의 바닥은 이제 경기 고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케줄을 좀 보는데 요걸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표가 결국 연준의 금리를 선반영하는 게 Federal Fund라고 하는 FF 선물이잖아요. 100-FF 선물 가격을 하면 내재 금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내재 금리로 보면 2022년 12월물, 2023년 12월물, 2024년 12월물, 2025년 12월물까지 비교를 해보면 2022년에 기준금리 6번 정도 150bp 인상 있고요. 2023년에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들어가 있고 2024년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한 회 또는 2회 정도. 그렇게 보면 2025년이 되면 다시 또 이제 내재 금리가 2024년보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 스케줄로만 보면 2024년이 거의 레이트 사이클의 좀 피크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면 저는 금을 정말 싸게 장기 관점으로 세게 사실 때는 올해 2024년에 사셔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연준의 긴축 스케줄이 압축적으로 당겨지면 더 빨리 올 수도 있죠. 바닥 국면은 더 빨리 올 수 있는 네, 거고 네. 이건 사실은 연준의 행보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은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은 사실상은 금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안전자산이면서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데 근데 사실상 이 안전자산 금과 은의 상대 성과를 보면요. 안전자산일 때는 금은 둘 다 오르기는 하지만 은보다는 금이 더 아웃퍼폼을 해요.
반대로 인플레이션 해지,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가 발생할 거야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금 가격보다는 은 가격이 더 아웃퍼폼합니다. 아, 은은 실제로 산업 수요가 있어서인 건가요? 왜냐하면 구리의 특징을 한 50%, 금의 특징을 한 50% 가져가기 때문인데 2018년 말부터 금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은은 2019년, 2020년까지 같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은은 아직까지는 좀 약간 대기하고 있었어요. 은이 본격적으로 금보다 아웃퍼폼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2020년 5월 디플레를 한번 맞고 나서 디플레에서 해소되는 국면에서 인플레이션 해지가 올라올 때 은이 14달러 수준에서 28달러까지 사실상 작년까지 올라갔었죠. 하지만 이 은 역시도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는. 네, 왜냐하면 당연히 저희 산업금속을 좋게 봐서 산업금속 좋게 보는데 은 좋게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들 많이 받는데, 근데 이제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롱숏 전략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기금속 롱숏은 뭘 쓰냐라고 하면 골드 실버 레이쇼, 금 매수하고 은 매도하거나 금 매도하고 은을 매수하는 전략을 많이 쓰는데, 골드 실버 레이쇼가 뭐와 연동해서 움직이냐라고 하면 실질금리와 방향성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금리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국면인데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저희가 금을 안 좋게 보는데 은은 더 안 좋게 볼 수 있겠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골드 실버 레이쇼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금의 상대성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 가격 빠질 때 금의 상대성과가 은보다 좋으려면 은은 더 빠져야 된다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실질금리가 향후에 다시 또 내려오는 국면으로 가게 되면 골드 실버 레이쇼도 빠지게 되겠죠. 그때는 금보다 은이 더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 지나갔기 때문에 은 같은 경우는 침체를 막고 유동성이 투입될 때 투자하면 좋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대표하는 세상은 원자재이기 때문에 은이 그때는 가장 좋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트코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실 비트코인은 작년만 해도 금과 같은 이제 안전자산 역할을 일부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공인받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약간 좀 이제 빠졌다가 좀 버티고 있는 양상인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언제 들어가면 좋을까요? 작년에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세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금도 대신하고 기금속 대신하면 이제 기금속 섹터 이제 투자할 매력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비트코인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지긴 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금 시장의 7%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자산인가? 그럼 금이랑 완전히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은 금보다는 은이랑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의 역할은 사실 아직까지 못해요. 왜냐하면 탈중앙화가 가장, 아나키즘 자체가 가장 좀 베이스를 이루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저희가 크레딧 디폴트 리스크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 사실상은 분류가 되지는 못해서 사실상 2019년, 2020년 초까지 안전자산으로 금 가격이 올라올 때 비트코인이 그때 올랐던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작년만 딱 떼놓고 보면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주식이 빠졌었나요? 그래서 작년 장을 안전자산 장이라고 보기에는 작년에는 오히려 위험자산 장이었었죠. 성장주랑 같이 움직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은 금의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안전자산보다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할 때 그때 오르는 주식이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성장주 올라갈 때 비트코인 같이 올라갔던 게 이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밸류에이션을 높였던 국면이다라고 보면 비트코인 역시 은이랑 투자 사이클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올해 이제 유동성이 오히려 회수 혹은 이제 긴축의 시기로 내다 보면은 비트코인은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대체 투자 쪽에서 가상화폐 또는 이 디지털 자산을 담당하시는 분을 올해부터 채용을 해서 좀 보고서를 쓰셨어요. 그분 역시 뭐 최근에 디지털 자산 보고서에서 당분간은 통화정책 정상화기이기 때문에 좀 가파른 변동성 리스크 자체는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한 번 약간 변동성을 겪고 언제 들어가면 될까요? 결국은 은의 투자 매력이 생길 때, 인플레이션 해지의 매력이 생길 때, 안전자산의 매력은 없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 레이트 사이클의 끝물에 안전자산으로 먼저 들어가면 사실상 아직은 좀 버텨야 되는 시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싸게 들어가신다라고 보면 제가 가격 수준을 사실상 아직까지 전망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경기가 한번 뭔가 통화정책이 너무 빨리 와서 실체기로 가서 경기가 침체가 돼서 유동성이 이제 투입되는 시기에 비트코인도 그때가 바닥이다라고 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하에서는 즐겨야겠죠.
네. 또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 사실은 생각보다 압축적으로 당겨질 수도 있잖아요. 10년 주기가 이제 5년 주기가 되고 이렇게. 또 5년 주기가 또 뭐 3년 주기도 될 수는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면 좀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뭐 NFT가 상당히 또 시장에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 NFT 자체를 거래하는 그런 대표적인 자산이 뭐 이더리움, 또 이더리움을 사기 위해서는 또 비트코인 기준 통화가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긍정론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뭐 빠지더라도 하방 자체는 과거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인플레이션 해지를 만끽해 온 자산인 만큼 그렇네요. 변동성 리스크 자체는 올해는 좀 약간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이 메타버스와 디파이와 뭐 NFT 시장이 열리는데 이게 안 갈 수가 없지 하지만 이 전체 경기 사이클과 원자재 시장, 귀금속 시장 안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하락의 변동성을 기다리는 시기다 이렇게 네. 봐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인플레이션을 가늠하실 때도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하나의 좀 약간 지표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에서 통화 긴축이 상당히 세게 된다라고는 하지만 가상화폐가 빠지긴 했지만 세게 많이 안 빠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만큼 유동성이 아직 많다로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유동성이 사실 없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겠다가 돼버리려면 얘네들이 한번 변동성은 겪고 나서 사실상은 그래서 리스크 관리 잘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뭐 투자하시더라도 리스크 관리하시면 사실상 뭐 그렇게 리스크 자체가 크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사실 중국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화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비트코인 시장에 좀 어떤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진짜 그럴까요? 전 반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잖아요. 비트코인이 대표하는 가상화폐 시장은 아나키즘, 탈중앙화라고 보면 CBDC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배경에는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 시장 우리 인정 안 하겠다. 이 가상화폐 시장을 중앙은행들이 주도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아니면 가상화폐를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미국도 사실상 CBDC 준비하고 있을 거고 국내 한국은행도 CBDC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CBDC 준비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사실상 나온 것도 그런 가상화폐 시장을 잡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 최근에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던 재료처럼 중국이 장기적으로 원하는 가장 큰 바램은 위안화의 국제화 이런 것을 하루 더 앞당기기 위한 재료라고 보면 가상화폐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계속 좀 네거티브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약간은 좀 죄송하고 아마 욕먹을 것 같은데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는 오히려 저는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좀 반대 의미고 중국의 CBDC라고 하는 거는 위안화의 강세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게 중국의 CBDC가 위안화의 강세를 굳건히 지켜준다라고 보면 중국이 최대 소비국인 산업금속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쟁성이 더 강한 게 되는 거죠. 다시 또 이렇게 산업금속으로 네, 넘어오는 산업금속, 기승전 산업금속이 됩니다.